네, 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오늘도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는데 대략 고통의 시간이 조금 더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요 투자 주체별 동향을 볼 때 프로그램 관련 아니 프로그램이 아니라 배당 관련 프로그램 매수가 꽤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특히 이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들어왔었는데 배당 기일까지 이 누적 수치로 봤을 때 9월부터 보통 봐야 되고 이게 다는 아니지만 9월부터 지금까지 이 금융 투자의 프로그램 매수 순매수 규모가 3조 원이 넘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28일, 29 그리고 1, 2 이렇게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3조 원이고 그러면 조금 더 조금 더 좋게 보고 한 11월 정도부터 관련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아니 올해는 너무 나빴기 때문에 연말부터 들어왔어. 이렇게 보더라도 아직 1조 4천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진이 될 때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기대할 부분이 크지 않고 정말 긍정적으로 잡아서 1조 4천억이라고 보더라도 거래일로 따지면 한 3, 4일 정도 계속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니까 시장에 대해서 기대치는 당분간 계속 낮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 급락 패턴 영역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쉽게 내립니다. 이런 때처럼 그냥 계기만 있으면 시원하게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요럴 때처럼. 네, 그게 뭐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요 표준 분포에서 보면 확률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급등은 이쪽, 급락은 이쪽. 그러니까 이 변동이 보통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라는 그리고 그 안이 요 변동 범위 볼린저 밴드 안에 있는 거고 요 안에 그리고 요 조그만 확률이 요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문 확률이 나왔다. 그게 급락이고 급등입니다. 네, 그래서 당분간 단기적으로 이 프로그램 매도 배당 관련 프로그램 매도의 영향으로 시장은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참 요즘 드는 생각은 진짜 이 주식 투자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정말 일본처럼 장기 불황으로 가서 20년 동안 주식 시장이 계속 나쁜 이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큰데 아직까지는 우리 경제가 일본보다는 그 버블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저기 홍콩이나 아니면 싱가포르나 아니면 대만이나 뭐 요런 쪽하고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극단적인 약세장은 나오지 않겠지만 재미가 없는 건 분명하고 그러면 이제 본질적으로 가서 우리 시장에 가장 지금 영향을 크게 주고 있는 미국의 물가 관련해서 좀 더 본질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보자. 제가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이 되니까 법으로 해결을 해야 될지 아니면 열심히 뛰어다녀서 해결을 해야 될지 결국 제가 뛰어다녀서 해결한다는 건 굉장히 한계가 있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시장이 개선이 된다면 또 개인의 노력으로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열심히 봤더니 인플레이션이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우리 시장도 그런 기미가 보이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그 집값 하락이란 게 주로 많이 갖고 있는 쪽에서 하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부분부터 해가지고 오늘은 이 장 종료 시장 점검의 주제가 인플레이션이 언제 끝날 것이냐 그리고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저는 완벽한 비전문가의 편향적 시각 그리고 그 아주 지식의 수준이 얕다 보니까 뭐 하나만 보면 또 이건가 저거 하나만 보면 저건가
예,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요거를 생각하고 그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판별만 하면 됩니다. 제가 맞다, 제가 틀린 요 두 가지에서 제가 맞는 소리를 하면 여러분께서 이게 맞는 소리 같다. 제가 틀린 소리를 하면 저 이거 헛소리 하네. 반대로 하면 되겠다. 예, 여러분들 판별만 잘 하시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좋은 방향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인플레이션을 보면 요 문제입니다. 이 통화량하고 그리고 이 통화 유통의 속도 요거랑 그리고 이 공급하고 그 인플레이션을 결정하는 공급하고 가격, 예, 수요하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요런 공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 사태를 정확하게 예측을 한 겁니다. 요 공식으로.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어떤 걸 문제를 삼고 있고 어떤 걸 무서워하느냐? 통화량은 계속 늘 수밖에 없습니다. 뭐 우리도 계속 늘고 요 통화량도 계속 늘고 그리고 우리 아파트 시가총액 단독주택은 예외입니다. 단독주택은 시골 같은 데 보면 아직도 옛날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통화량하고 무관하고 아파트 시가총액을 보면 높았던 적이 있다가 낮았던 적이 있다가 다시 높아졌다가 다시 또 낮아지고 있는 이런 추세인데 예, 그래서 이 통화량은 근데 줄일 수가 없습니다. 통화를 줄이는 순간 곧바로 경제 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 정도로 돈은 계속 공급이 돼야 됩니다. 경제가 성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 성장하면 통화량은 여기에 맞물려 가지고 한 5% 이상 공급이 돼야 정상이 됩니다. 아니면 돈이 부족해지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네, 그래서 통화량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 물가가 지금까지 낮아졌던 장기간 물가가 오르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통화 유통 속도가 너무나 기형적으로 많이 떨어졌다. 그게 이유를 찾아보면 돈이 빠르게 도는 쪽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니까 한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돈이 돌지 않는 현상. 그러다 보니까 전체 통화 유통 속도가 계속 떨어지는 특히 코로나19발 이 폭락 그리고 이 팬데믹에 따른 방역 정책으로 경제 활동이 굉장히 위축이 됐었고 그때 통화 유통 속도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물가가 오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통화량이 늘어도. 통화량이 늘어도 통화 유통 속도가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에 공급은 그대로인 상태면 가격이 떨어질 거고 공급이 줄으면 가격이 유지가 될 거고 공급이 줄면 가격이 유지가 될 거고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인을 짚어가자는 건데 통화량은 계속 늘고 통화 유통 속도가 줄면서 공급은 유지가 됐었고 코로나 때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물가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통화량을 엄청나게 늘려버립니다. 어느 정도로 늘렸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한 20% 가까이 늘렸습니다. 그것도 그냥 공급을 해서 은행에 묶이는 이런 게 아니라 기업하고 가게에 직접 싸줬습니다. 그 코로나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직접 돈이 들어가니까 그 돈이 들어간 곳이 이 옆에 통화 유통이 안 되는 이 자리가 아니라 요 가운데 활발하게 도는데 돈을 갖다 꽂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통화 유통 속도가 빠르게 상승을 하면서 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공급은 그동안 줄여놨습니다. 공급을. 그래서 가격이 유지가 되는 상태였는데 공급은 준 상태에서 빠르게 회복이 안 되는 상태고 공급망이 회복이 안 되는 상태에서 유통도 올라가고 통화량도 올라가니까 가격이 폭등하면서 드디어 인플레가 발생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공급이 늘어나면 되는데 돈을 줄여버리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못합니다. 투자를 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올려놨으니까 1% 금리에서는 기업들이 100만 원 투자해서 10,000원 이상만 수익을 보면 성공한 투자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5% 기준으로 잡으면 5만 원 수익이 나야 되는데 제조업에서 5% 수익 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조업에서 10% 수익 나는 거 거의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 투자가 줄어버립니다. 공급이 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인플레이션이 이제 속도가 붙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연준이 이제 본격적으로 통화량 자체를 줄여버리는, 이건 양적 긴축을 하게 됩니다. 통화량도 줄이고 통화 유통 속도를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은행에 꽁꽁 묶이니까 이 두 가지 조치로 지금 통화량도 살짝 줄고 통화 유통 속도도 떨어졌습니다. 근데 또 공급 쪽은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살아나고 있는 상태. 여기서 줄고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즉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이다 라는 접근이고,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맞아떨어집니다. 근데 연준에서는 왜 그러면 5.1%까지 올리고 또 계속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하는가? 요거는 이제 부담입니다. 부담. 주식 투자자들, 양심적인 주식 투자자들은 똑같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오를까요, 내릴까요? 글쎄요.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그래서 양심적인 사람은 몰라요, 나 모르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게 양심적인 거고. 하지만 무당 좋아하는 한국인들 특성상 양심적으로 하면 인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나마 이제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제 확률을 얘기합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오를 것 같습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내릴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이 정도가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넘어서 사기꾼이 된다. 사기꾼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내린다고 합니다. 좋지 않습니다. 왜? 좋지 않다고 해도 어차피 결정을 못 합니다. 듣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A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삼성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 매수가가 9만 원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를까요, 내릴까요? 삼성전자 내립니다. 그래도 손절 못 하기 때문에. 근데 내린다고 해서 조금 더 내리면 오, 맞네? 근데 내릴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면 올라가는 날보다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날이 훨씬 많으니까. 그러면 거봐, 내 말 맞지? 내 말 맞지? 내 말 맞지? 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에이, 내린다더니 올랐네, 돌팔이네, 이게 아닙니다.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올라서 너무 다행입니다. 그러면 틀린 거에 대한 분노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 말로 자기의 어떤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오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르니까 사세요, 사세요, 더 사세요.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근데 확률적으로 내리거나 횡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른다면 왜 안 올라? 짜증나. 이렇게 되고, 그러면 사기꾼들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오른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순수한 사람들은 주식시장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구조인데 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 연준도 이게 물가가 오른다 내린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그리고 얼마 전에 틀렸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이제 사기꾼의 위치에 와서 부담을 줄이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연준도. 아이고, 괜히 지웠네. 이럴 거면. 연준도 그러면 이 부담을 줄여야 되는데, 연준이 물가가 곧 잡히니까 금리 떨어뜨릴 겁니다. 근데 물가가 안 잡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21년에도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 현상이다라고 했다가 타이밍을 놓쳤는데, 또 인플레이션 잡혀가고 있으니까 적당한 시기에 금리 인하하겠습니다라고 했다가 안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큰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한번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없다, 인플레이션 잡을 거다,
근데 만약에 급격하게 물가가 떨어져 가지고 안정을 찾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확인하고 금리 인하해도 욕 안 먹는다. 근데 금리 인하 미리 얘기했다가 똑같은 실수를 하면 예, 큰일 나니까 지금 그러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금리 인상을 계속 할지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했던 말이 지켜질지 아무도 믿지 않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그대로 갈 수는 있지만 만약에 지표가 좋게 나온다면 지표가 좋게 나오고 인플레이션이 잡혔는데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할 거다 발언한 게 있으니까 예, 그렇게는 전혀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물가는 빠르게 잡힐 거고 그러면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야 주식도 살아나니까. 예, 실제로 이제 이 두 시장은 어느 정도 연동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여러분들께 물어봤을 때 이제 고가, 호가가 오른 겁니다, 사실은. 호가가 올랐다가 떨어지는 거. 이거는 사실 집값이 내렸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 그러면 그거는 이런 현상 외에 실제로 이제 실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보면 고가의 큰 평수 아파트들은 가격 하락이 어느 정도 방어가 됩니다. 왜냐면 돈이 너무 많이 풀렸으니까 돈이 아직 흔합니다. 그리고 이 고가의 아파트들은 원래 대출이 안 됐습니다. 금리 올라봤자 별 의미가 없는 예, 기회비용이 조금 커진다는 것밖에 없지. 그래서 15억 이상은 호가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은 다발적으로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뭐 특별히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다. 그 외에 이런 주택 외에 뭐 예를 들어서 모텔이라든지 이런 좀 고가에 거래되는 이런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그 보통 국평이라고 하는 거 전용 면적 25평짜리 요거의 하락세가 많이 나오는데 이건 결국 주변에 보면 그렇습니다. 대출이 부담이 되는 게 아니다. 이건 대출 금리가 부담이 돼서 집을 안 사고 대출 금리가 부담이 안 되니까 집을 사고 이거 굉장히 단순한 접근입니다. 이게 아니라 많은 분들을 저는 접하면서 느낀 건데 아주 많은 분들이 그냥 대책 없이 지릅니다. 대출 되기만 하면 지릅니다. 7% 8% 나중에 떨어지겠지. 지릅니다. 지르고 뭐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다. 3억 5천 대출 해준다. 내 돈이 한 2억 있다. 5천 갖고 이자 조금 더 내면서 개기고 있지 뭐. 그러다 보면 떨어지겠지. 뭐 이런 정도 대책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금리 문제가 아니라 대출만 되면 아마 집값도 지금 적어도 급매물은 좀 거두어 드리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소득을 안 봅니다. 예, 소득을 안 보기 때문에 대출이 많이 늘어날 거고 금리 나중에 떨어지면 되고 중도상환 수수료 없으니까 나중에 갈아타면 되고 요걸로 인해서 금매는 거두어 드리고 또 금매를 내놓는 분들도 그냥 다시 거두어 드리고 금매 나온 건 누군가 사갈 거고 이러면 이제 가격 하락이 진정이 될 겁니다. 오르지는 않을 거지만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거고 여기에 이제 유동성 공급하고 그러면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핵심적으로 미국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는데 미국은 지금 통화를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화량하고 이 통화 유통 속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은 통화량도 줄고 지금 통화 유통 속도도 줄고 있는 상태. 한국은 통화량이 늘고 통화 유통 속도가 줄고 있는 이 상태일 겁니다. 이 상태가 되면 어떤 거냐면 사실 금리를 올린다고 경제가 죽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시장은 금리 인상기에 다 올랐습니다. 그러면 통화량하고 또 부동산은 비례하기 때문에 어차피 올라갑니다. 당장은 모르겠지만 예, 그랬을 때 그러면 한국 증시가 이번에는 왜 금리 인상에서 내리냐 그러면 이 통화량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우리한테 맞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정리를 하면 물가가 생각보다 빨리 잡힐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도 특례 보금자리론 나오면 대책 없습니다. 뭐 이자 10% 해도 빌려주기만 하면 빌립니다. 이자가 10%니까 안 빌려야지 이런 분들
원래 주식 투자 안 하고 원래 부동산 공격적으로 안 사는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안정을 부동산도 안정이 빠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주식시장도 안정을 빠르게 찾을 것이다. 그러면 상반기 안에 기간 조정을 받고 하반기에 올라간다는 이것보다는 조금 속도 있게 회복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뭐 열심히 공부해 본 결론은 이렇습니다. 근데 제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이제 이런 정도로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한 걸 가감없이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는 거고 여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됩니다. 제가 틀렸으면 틀렸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판별을 하시면 되고 맞으면 또 맞는다는 부분에서만 판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절약을 하실 수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아마 내년 이맘때는 아니고 한 1년 후에 올해 연말 정도 되면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뭐 큰 일이 없도록 잘 버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한국전력은 기대가 컸는데 또 인상폭이 적으면서 예, 재미없게 됐습니다. 예, 그래도 뭐 순차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아, 네.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갑. 예. 네, 맞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보다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예, 계속 뭔가 도전을 하고 또 투자도 도전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예, 세상 걱정 같이 하고 그리고 좋은 결과 나오면 같이 기뻐하고 나쁜 결과 나오면 또 같이 이겨내고 이런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결과론적인 얘기라서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종목을 오늘 특징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면 뭐 내린 건 재미없으니까 오른 거 위주로 보면 예, 원익 QNC가 올랐는데 자, 일단 정책적인 어떤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예,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도체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그런 반도체 그냥 단순한 생산품이 아니라 이제 이게 반도체가 전략 물자가 되고 있다. 예, 그러니까 각국에서 이거에 대한 어떤 생산을 통제를 한다면 예, 무기가 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보유하고 핵 보유국 선언을 했다라고 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야 니네 미쳤냐? 너네하고 거래 안 해. 거래 안 해. 이렇게 해가지고 고립이 돼서 경제적으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그런 걸 못 할 건데 근데 이 반도체 한국에서만 만약에 반도체를 만든다. D램을 한국에서만 만든다. 너네하고 거래 안 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일종의 전략 물자화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그 1980년대였나? 그때 이제 한국이 반도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핵 보유국 선언해도 경제 제재를 심하게 안 받을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막 시작할 때. 예, 그 정도로 이제 이 전략 물자화 되고 있는데 미국이 보면 뭐 산유국들도 쉽게 이런 제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략 물자라고 하지만 원유 같은 것도 뭐이 정도 파괴력은 없는데 반도체가 원유보다 훨씬 더 그런 억제력이 크지 않나라고 보면 앞으로 계속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반도체 관련해서 대만도 그럴 거고 일본도 그럴 거고
미국, 중국 다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장비주들 입장에서는 이 전략 물자를 생산하는 이 장비를 서로 확보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원익 QNC의 미래가 굉장히 밝지 않나, 예, 요런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이걸 반영을 해서 시장이 나쁜 시기에도, 예, 이 숫자 대비해서는 고평가 상태인데, 예, 그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어느 정도 상쇄가 될 거니까 1 년에 1,000억씩 버니까 한 2 년만 있으면 고평가가 해소가 됩니다. 그 사이에 시장이 좋아지면 또 달릴 수 있고, 예, 그런 점에서는 뭐 이게 좀 오른 지가 이제 상승한 지가 얼마 안 되고 상대적으로 잘 지키고 있고, 그래서 당장은 뭐 치고 나가기가 좀 어렵겠지만 이런 숫자가 불어나는 걸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예, 요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진 로봇. 예, 유진 로봇은 로봇 관련해서 그나마 국내에서 그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근데 뭐 가치나 실적 창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높은 건 분명하고, 그리고 로봇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게 되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유진 로봇이 갖고 있는 기술이 딱히 아주 고도화돼 가지고 다른 기업이 이것까지 이 수준까지 도달하려면 한 5-6년 걸리니까 차라리 그냥 유진 로봇을 사고 그걸 키워나가는 게 맞겠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냥 돈 들여서 우리가 기술 개발해서 가는 게 낫겠다, 이게 훨씬 더 낫기 때문에 특별히 뭐 주목을 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테마 차원에서 앞으로 노동력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건 미국이나 우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코로나 영향인데, 코로나 영향으로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일찍 은퇴를 하고 조기 은퇴, 예, 또 사망. 이걸로 인해서 노동 시장에서 공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통화량이 늘고 통화 속도가 늘고, 근데 가격이 가만히 있으면 공급이 늘어야 되니까 빨리 이런 쪽에서 이제 수요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노동 수요가. 수요는 늘어났는데 공급이 감소되니까 당연히 이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날 거고, 이걸 해결하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 이민,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걸 줄여나갈 수 있는, 이 리스크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 예, 로봇이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테마를 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인터로조. 인터로조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잘하고 있고, 또 해외 시장에서 수요가 계속 늘고 있고, 유럽, 일본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고, 네, 특히 이제 인터로조 대표는 뭐 굉장히 일에 뭐 거의 워커홀릭이라서 아주 다른 거 없이 일에 매진해서 잘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이건 제가 직접 뭐 그분은 모르니까 이게 소문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고, 이 저평가 상태도 아니지만 실적이 계속 불어나는 부분에서 확실성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다가 해외 시장 개척에 성공하면 그 성장성이라는 건 또 가속도가 붙기 마련입니다. 뭐 일본에서 이만큼, 미국에서 이만큼, 유럽에서 이만큼, 예, 다른 아시아 시장에서 이만큼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이게 이렇게 늘어나고, 요렇게 늘어나고, 요렇게 늘어나고, 요렇게 늘어나고 했을 때 국내 시장에서 갖고 있던 이 볼륨의 성장보다 훨씬 더 확장성이 큰, 예, 요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처럼 나쁜 시장 환경에서도 잘 버티고 올라가고 있는 요런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런, 예, 산업적인 측면에서 성장성, 예, 요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고, 네, 그 앞으로 이제 물가가 안정이 된다든지 이런 긴축이 마무리가 된다든지, 예, 요 순서가 어떻게 되든, 물가가 빨리 마무리가 되고 긴축도 빨리 되든, 아니면 물가가 안정이 되고 한참 있다가 긴축이 마무리가 되든, 어떤 환경이든 지금이 최악인 환경에서도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 예, 이 기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